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 거대한 빌딩들의 불빛에 가려지는 도시의 심장부에서 천일그룹이 주최하는 VVVIP 자선경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세계는 철저히 계산된 미소와 숨겨진 의도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과 같았다. 이유진은 그 성벽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맹수가 사냥감을 고르듯 군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아했고 드러난 목선과 어깨는 섬세하게 빚어낸 조각상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녀의 눈은 오늘 밤의 목표 천일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행사장 중앙에서 몇몇 원로 경영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깊은 심해와 같았다. 아버지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그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시장의 냉혹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살짝 축였다. 10년 전 아버지의 중견 건설사 해밀건설이 천일그룹의 무자비한 인수합병에 휘말려 부도 처리되던 날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행복했던 가정은 산산조각 났다.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당시 천일그룹을 이끌던 강민준의 아버지 강태환 회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수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 이름도 학력도 경력도 모두 완벽하게 위조했다. 오늘의 그녀는 촉망받는 신생투자사의 애널리스트 김서연이었다. 강민준에게 접근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가면.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의 마음을 얻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일그룹의 비리를 파헤쳐 그들의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마침내 기회가 왔다. 강민준이 잠시 대화에서 벗어나 테라스 쪽으로 향하는 것을 포착한 유진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동선과 살짝 겹치도록 움직였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든 그의 팔에 가볍게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그의 하얀 셔츠 소매에 점점이 흩뿌려졌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어요. 유진은 계산된 당혹감을 얼굴에 띄우며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소매를 닦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의 셔츠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이런 식의 접근은 지겨울 정도로 겪어본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이들이 흔히 보이는 노골적인 욕망 대신 기묘한 차가움과 지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갈아입을 옷이었으니.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정중하게 밀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다듬어진 악기처럼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리를 두려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이었다. 아닙니다. 중요한 행사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세탁이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민주는 그녀를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태도는 조급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 이런 행사에서는 처음 뵙는 얼굴인데. 그는 화제를 돌리며 그녀의 정체를 떠보았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아, 저는 이노파트너스의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행사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녀는 준비된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노파트너스는 그녀가 이 계획을 위해 직접 세운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고 짧게 시선을 던졌다. 작은 투자 자문사. 그의 기억에는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보통 이런 작은 회사의 직원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김서연 씨, 그의 질문에는 여전히 의심의 가시가 돋아 있었다. 유진은 그의 의심을 예상했다. 운이 좋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천일바이오의 비상장 주식 일부를 인수하는데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인연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초청장 한 장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움직여 실제로 자문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제야 민준의 눈빛이 조금 변했다. 천일바이오 건은 그가 직접 챙기던 프로젝트였다. 그 계약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가 그 복잡한 딜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그의 흥미를 미세하게 자극했다. 그랬군요. 쉽지 않은 거래였을 텐데 유능한 분이신가 봅니다. 그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살짝 섞여 있었지만 유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능하기보다는 단지 천일바이오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본 투자자들의 안목이 탁월했을 뿐입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은 시장의 보수적인 평가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내용이었다.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천일바이오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나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했지만 그녀는 미래의 기술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그는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통찰력은 진짜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 티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평소에 그였다면 적당히 대화를 끊고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유진은 속으로 승리에서로라. 그가 미끼를 물었다. 현재 업계의 평가 모델은 임상 이상 통과 확률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일바이오가 확보한 특허 기술의 방어력과 연구진의 역량을 고려하면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저평가된 시점이죠.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다. 민준이 내부 보고서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깊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흔한 여자들 중 하나로 취급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에 대한 기묘한 지적 희열을 느꼈다.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김서연 씨,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즉시 다가와 유진에게서 명함을 한 장 더 받아갔다. 영광입니다. 대표님, 유진은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공손한 태도로 돌아왔다. 더 깊이 파고들지 않고 상대가 다가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수없이 연습한 기술이었다. 그녀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혼자 남은 민주는 손에 든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셔츠 소매의 붉은 얼룩이 마치 강렬한 인장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방금 전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김서연이라는 여자,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비상한 두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루하기 짝이 없던 파티가 갑자기 흥미로워졌다. 한편 행사장을 빠져나온 유진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채 올라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완벽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강민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다. 성공이었다. 계획의 첫 단추는 완벽하게 꿰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따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느꼈던 기묘한 유대감, 지적인 스파크가 튀는 듯한 순간에 대한 위험한 끌림이었다. 정신 차려, 이유진. 그녀는 스스로에게 차갑게 내뱉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야. 네가 무너뜨려야 할 목표일 뿐이야. 그녀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곳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한 여자만이 존재해야 했다. 다른 감정은 사치이자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거대한 불빛의 숲 어딘가에 있을 강민준을 생각하며 유진은 다시 한번 복수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제 막 시작된 위험한 연극의 다음 막을 위해 그녀는 더욱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만 했다. 며칠 후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천일그룹의 내부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가 해킹을 통해 빼낸 자료들이었지만 핵심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외부에서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녀에게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바로 강민준 자신이어야 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씨, 저 강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유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그는 생각보다 빨리 연락해왔다. 아, 대표님, 어떻게 제 번호를... 그녀는 놀란 척 연기하며 말끝을 흐렸다.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지난번에 나누다 만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그의 제안은 비즈니스적인 용건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사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너무 쉽게 응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오늘 저녁은 선약이 있는데 혹시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의 기색이 스치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잠시만요. 대표님, 약속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분과의 대화가 더 우선이니까요.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영리한 화법을 구사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민준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맙군요. 김서연 씨. 그럼 7시에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 라스텔라에서 뵙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죠. 전화가 끊어지고 유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다가가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오늘 밤 그녀는 투자 분석가 김서연이 되어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경계심을 한 꺼풀 더 벗겨내야 했다. 복수라는 차가운 목표를 향한 그녀의 위험한 사랑 연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라스텔라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으로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강민준은 예약된 창가 자리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곧
도착할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약속 시간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이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지난번 파티에서 입었던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옷차림이었다. 단정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네이비색 스커트는 그녀의 지적인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과하지 않은 화장과 자연스럽게 묶은 머리는 그녀를 접근하기 쉬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는 흐트러짐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늦지 않았군요. 김서연 씨.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대표님과의 약속인데 제가 감히 늦을 수 있겠습니까?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민준을 살폈다. 그는 파티장에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그 눈빛의 날카로움은 여전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이야기로 흘러갔다. 민주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으며 그녀를 시험했다. 그는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유진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명쾌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김서연 씨의 분석은 언제 들어도 감탄스럽군요.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 같습니다. 민주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직이 말했다. 칭찬에 인색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유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자신을 단순한 흥미의 대상이 아닌 지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대화의 주제가 예술과 음악으로 옮겨갔을 때 유진은 또다시 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가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한 무명 화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깊이 있는 평을 내놓았고 그가 즐겨 듣는다는 클래식 곡에 담긴 역사적 배경까지 꿰고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그녀가 밤새워 그에 대해 조사한 결과물이었다. 민주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성벽 안으로 누군가를 들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여자, 김서연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지루할 틈이 없었고 오히려 즐거웠다.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다. 비즈니스 미팅을 빙자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고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을 찾기도 했다. 유진은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그가 먼저 다가오도록 만들었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의 사무실에서였다. 긴급한 해외 계약건으로 두 사람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고요한 사무실에는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두 사람의 낮은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집중하던 유진의 펜 끝이 멈칫했다. 그녀는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해밀건설 M&A 관련 최종 보고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파일을 서류 더미 아래로 밀어 넣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피곤해서요. 유진은 급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담긴 저 서류가 원수의 아들과 함께 있는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서 그녀에게 건넸다. 조금 쉬면서 하죠.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도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을 흔드는 위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의 다정함이 칼날처럼 그녀의 복수심을 파고들었다. 한편 강민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따로 있었다. 강태환 회장의 시절부터 그룹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온 박진수 전무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강씨 일가를 보좌해온 충신이자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였다. 박 전무는 최근 대표의 얼굴에 낯선 생기가 도는 것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비서를 통해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신생 투자사의 애널리스트, 너무나 평범하고 깨끗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박 전무의 오랜 경험은 너무 완벽한 것은 언제나 의심스럽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박 전무는 민준의 집무실을 찾았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무쇠운 일입니까, 박 전무님? 민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물었다. 그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이 늙은 충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최근 자주 만나시는 김서연이라는 아가씨에 대한 것입니다. 박 전무의 말에 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전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사생활까지 보고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가씨의 신원이 조금 불분명한 구석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전무는 조사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노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실체가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고 김서연이라는 인물의 과거 행적 또한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의 내용은 박 전무의 말과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하곤 하죠. 전무님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께서는 아직 사람을 겪어보지 못하셔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특히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디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박 전무는 진심 어린 충고를 남기고 물러났다. 민준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 전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의 의심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싶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지적인 교감과 편안함은 0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민준은 유진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화 중에 일부러 함정이 될 만한 질문을 섞거나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유진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그녀의 직감은 누군가 자신의 계획에 회방을 놓고 있으며 강민준이 자신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방역할 기회를 노렸다. 기회는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한 자선 음악회에서였다. 연주가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에서 민준은 그녀에게 물었다. 김서연 씨는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왠지 당신은 처음부터 분석가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그녀의 과거를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이내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저는 첼리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요. 첼리스트요. 의외군요. 민준의 눈빛이 흥미롭게 변했다. 일찍 이외에 재능 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유진은 말끝을 흐리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 거짓된 과거는 그녀의 진짜 상처와 겹쳐져 너무나도 생생한 아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우연히 드러냄으로써 자신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상처를 간직한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었다. 박 전무가 심어놓은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운 여자라는 이미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리한 수였다. 민주는 그녀의 슬픈 눈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것이 동정이든 혹은 다른 감정이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민주는 차를 세우고 유진에게 말했다. 언젠가 김서연 씨의 첼로 연주를 들어보고 싶군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잡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슬픔의 절반은 연기였고 절반은 진심이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진짜 이유진의 슬픔.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박전무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민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된 연약함을 팔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아야만 했다. 그녀의 가면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는지 그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복수심과 가면을 뚫고 들어오려는 예상치 못한 온기 사이에서 그녀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이유진과 강민주는 홍콩행 비행기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투자 박람회에 천일그룹이 참여하게 되면서 민주는 이례적으로 외부 자문 인력인 유진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온전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홍콩의 밤은 서울보다 더 뜨겁고 화려했다. 빅토리아 항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호텔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두 사람은 성공적인 첫날의 일과를 자축하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수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유진은 강민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고 그 덕분에 천일그룹은 몇 건의 중요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김서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순조롭지는 못했을 거야. 민주는 진심 어린 감탄을 담아 말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한결 편안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대표님께서 받으셔야죠.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그의 곁에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며 느꼈던 묘한 성취감과 기쁨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고 있었다. 와인이 몇 잔 더 오가자 분위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 강태화한 회장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온 어린 시절과 단 한 번도 따뜻한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던 외로운 시간에 대해 덤덤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냉혹하고 무자비한 재벌 2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외로운 왕이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은 충분히 강한 분이세요. 하지만 강하다는 것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이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그의 고독에 대한 순수한 공감이었다. 그녀의 말에 민주는 잠시 놀란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유진은 움찔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고요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을 채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표와 자문위원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한 남자와 복수심의 길을 잃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복수를 위해 수년간 차갑게 식혀왔던 그녀의 심장이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계획과 복수심을 잊고 싶었다. 그저 이 남자의 온기에 기대고 싶었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감성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낯선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체향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밀려오는 현실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흔들리는 눈빛, 상기된 뺨, 복수의 화신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이유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은 출장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지만 서로를 마주치는 시선 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유진은 의도적으로 민준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복수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날 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실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그가 보여주었던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주가 지났다. 유진은 다시 냉정한 김서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천일그룹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다. 민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숙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진은 심한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속이 울렁거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늘 좋아하던 커피 향기마저 역하게 느껴졌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리를 했던 날짜를 떠올린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약국으로 향했다. 여러 종류의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설명서에 적힌 대로 테스트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2개의 테스트기 모두 선명한 2줄을 보여주고 있었다. 임신. 그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떻게, 왜, 그녀의 뱃속에 강민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원수의 핏줄. 그녀가 평생을 바쳐 무너뜨리려 했던 가문의 후계자가 자신의 몸 안에서 생명을 키우고 있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가장 잔인한 농담이자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복수 계획, 천일그룹의 비리, 아버지의 원통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고 멀게만 느껴졌다.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단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했다. 바로 이 아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런 감각도 없었지만 그곳에 작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과 강민준을 닮았을 아이,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수라는 굴레를 짊어져야 하는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녀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자 두려움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 철저하게 통제해왔던 인생이 예상치 못한 작은 생명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복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그 2가지 선택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시작한 복수의 길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모성애라는 감정 사이에서 처절하게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쓴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는 길을 잃은 한 명의 연약한 여자만이 남아있었다. 며칠간의 절망적인 방황 끝에 이유진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곳에는 그녀가 경멸하던 나약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다잡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 산산조각 난 가족, 그리고 이제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유가 되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진실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강씨 일가의 추악한 기반 위에 세워진 부와 명예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잡힌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복수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절박한 투쟁이 되었다. 유진은 계획을 수정했다. 시간이 없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입덧을 참아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교묘하게 술잔을 피했다. 몸의 변화를 감추기 위해 평소 입던 몸에 붙는 옷 대신
품이 넉넉한 디자인의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강민준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어디 아픈 겁니까?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의 관심은 유진에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아닙니다. 그냥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더니 그런가 봅니다. 그녀는 그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더욱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민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방패 삼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룹의 과거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특히 10년 전 해밀건설이 부도났던 시기의 재무자료와 인수합병 관련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낡은 서류와 암호화된 파일들을 뒤지던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녀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해밀건설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자금이 오간 유령 회사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회사의 이름은 프로메테스 캐피탈. 서류상으로는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 회사였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관련 파일들을 열었다. 대부분의 파일은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일했던 경험과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밤을 새워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파일의 암호를 풀어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파일 안에는 당시 해밀건설의 주가를 조작하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흐름과 작전 지시의 최종 승인자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태환. 그리고 그 옆에는 실행 책임자로 박진수 전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시장 논리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일그룹이 짜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한 순간 유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원한이 마침내 제기를 찾았다는 안도와 이제 막 시작될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준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룹의 비효율적인 자회사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하던 중 과거 인수합병 사례들을 다시 훑어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M&A는 합리적인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해밀건설건은 그의 눈에 계속해서 밟혔다. 그는 단순한 경영학적 호기심으로 해밀건설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당시 해밀건설은 재무적으로 매우 건실한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무너졌다. 또한 천일그룹이 인수에 사용한 자금의 일부 출처가 불분명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서둘러 덮어버린 듯. 단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민주는 박진수 전무를 불렀다. 전무님, 10년 전 해밀건설 인수건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전무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건 어인 말씀이십니까? 이미 다 끝난 옛날 일입니다.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한 여러 회사 중 하나를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한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방식이 민준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박전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대표님, 선대 회장님께서 이루신 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박전무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민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가 이끌어야 할 천일그룹이 더러운 과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경영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박전무 몰래 개인적으로 해밀건설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에게만 비밀리에 임무를 내렸다. 10년 전 해당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모든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당시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원본 자료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관련된 인물들은 대부분 퇴사했거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핵심 자료들은 박전무와 강태환 회장의 통제하에 꽁꽁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퇴사한 재무팀 직원 중 한 명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설득과 신분 보장 약속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당시 프로메트스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죠. 모든 검은 돈은 그곳을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프로메트스 캐피탈.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민주는 그 이름이 이 사건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유령 회사의 이름을 알게 된 바로 그날 밤, 이유진은 그 유령 회사의 실체가 담긴 암호 파일을 막 해독해낸 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같은 진실을 향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정화하기 위해 운명의 소용돌이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천일그룹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작은 생명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박진수 전무는 초조하게 자신의 사무실을 서성겼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가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유진, 10년 전 그들이 무너뜨렸던 해밀건설 이충호 사장의 외동딸.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녀의 의도적인 접근, 비상한 능력, 그리고 천일그룹의 과거사에 대한 집요한 관심까지 설상가상으로 강민준 대표가 비밀리에 해밀건설 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다. 박전무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유진이 수집한 증거와 강민준의 조사가 합쳐져 모든 것이 폭로될 터였다. 그것은 강태환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충직한 수족이었던 자신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코너에 몰렸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박전무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유진에 대한 조사 보고서와 함께 며칠 전 그의 사람이 찍어온 사진 한 장을 챙겨 들고 강민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 사진 속에는 이유진이 혼자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대표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전무는 비장한 표정으로 민준의 앞에 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대표님께서 총애하시던 김서연, 아니 이유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민준은 무심하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유진이라는 이름과 해밀건설 이충호 치엔 대표의 장녀라는 문구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다. 해밀건설. 그가 최근까지 의문을 품고 파헤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낮게 잠겨 있었다. 박전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 여자는 차후천부터 복수를 목적으로 대표님께 접근한 겁니다. 지난 몇 달간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호의와 신뢰는 저 여자의 치밀한 연극에 노란한 것에 불과합니다. 민준의 손에서 서류가 구겨졌다. 배신감.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 슬픈 눈빛, 그를 위로해주던 따뜻한 말들까지 전부 다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의 심장이 조각조각 깨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전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유진의 산부인과 사진을 민준의 앞에 내려놓았다. 저 여자가 대표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했다. 아이, 홍콩에서의 그 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마저도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단 말인가. 천일그룹의 후계자를 임신해서 그의 발목을 잡고 복수를 완성하려는 속셈이었나. 분노는 이내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자기 혐오로 변했다. 그날 밤 민준은 유진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그들이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이제는 기만으로 얼룩진 추억이 되어버린 장소였다.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에 잠겨있는 민준의 모습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앉아.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대신 그녀의 진짜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게 다 뭐죠? 이유진 씨, 그는 김서연이 아닌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아니, 해밀건설 이충호 사장의 따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지난 몇 달간 연극하느라 수고가 많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발각된 이상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답해. 처음부터 계획이었나? 내 동정심을 사고 내 신뢰를 얻어서 내 뒤통수를 치는 거. 그게 당신 아버지를 위한 복수였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맞아요.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다. 당신 아버지와 천일그룹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그래서 나를 이용했나?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게 당신의 방식인가?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유진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법도 세상도 모두 당신들 편이었으니까 나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어.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그때 민준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아이까지 가진 건가? 그것도 당신의 위대한 복수 계획의 일부였나? 내 아이를 낳아서 천일그룹의 발목이라도 잡으려고. 그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다른 모든 것은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을 망가뜨린 유일한 변수이자 그녀의 진심이 담긴 유일한 실수였다. 그건 계획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계획이 아니었다. 민준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당신이 내게 보여준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당신의 눈물도, 미소도, 심지어 내 품에 안겨있던 그 순간조차도 그의 절규에 유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있었다.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난 지금에야 깨닫게 된 것이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가. 민주는 등을 돌린 채 차갑게 말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과 그 뱃속의 아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유진의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의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결국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계획은 실패했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뱃속의 아이와 지독한 상처뿐이었다. 혼자 남은 민주는 거실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서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지나가자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슬픔이었다. 그는 문득 이유진이 복수를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증오가 그토록 깊었다면 그 원인이 분명 존재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그동안 비밀리에 조사했던 해밀건설과 프로메트스 캐피탈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박 전무가 가져온 자료와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이 하나로 합쳐지자 추악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강태환과 박진수 전무가 한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 그 기록들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유진의 복수는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당했고 동시에 존경했던 아버지에게도 배신당한 것이었다. 그는 이 잔인한 진실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깨져버린 신뢰의 파편들 속에서 그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유진을 내쫓은 후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그는 며칠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은 채 술과 자기 혐오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기억 속에서 그는 분노와 연민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이에 대해 말했을 때 절망으로 무너지던 그녀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술병을 밀어내고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그가 모은 해밀건설 관련 자료와 박 전무가 건넨 이유진의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3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파일 속의 단서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약탈자였고 이유진은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다. 분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유진에 대한 배신감은 아버지의 죄를 알면서도 외면하려 했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둘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자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었다.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사설 정보 업체를 고용했다. 목표는 단 하나, 프로메트스 캐피탈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박 전무를 감시하고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홍콩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다.
프로메테스 캐피탈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환 회장이 수십 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를 하며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온 범죄 조직의 자금줄이었다. 해밀건설은 수많은 희생양 중 하나에 불과했다. 보고서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박 전무가 홍콩의 한 은행 비밀금고에 드나드는 CCTV 영상과 그가 당시 해밀건설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과 은밀히 만나는 대화의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강태환 회장의 지시사항을 언급하는 내용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천일그룹이라는 제국은 깨끗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 강태환 회장을 찾아갔다. 평생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거대한 상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다 무엇입지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 테이블 위에 보고서와 증거들을 던져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찻잔을 들었다. 이제야 알았느냐.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려면 남의 것을 빼앗고 더러운 물에 손을 담가야 하는 법이다. 그의 태도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모르는 아들을 가르치려는 듯 오만했다. 그래서 해밀건설도 이유진 씨의 아버지도 그렇게 무너뜨리셨습니까? 그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경영이었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아비에게 대드는 것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이룩했는데 결국 다 너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감히 나를 심판하려 들어. 강 회장은 분노하며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저는 이런 제국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를 두려워하던 과거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한 기업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회장님과 박 전무님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서재를 나왔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결별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다윗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윗이 필요했다. 그는 이유진의 증거와 그녀의 지혜가 절실했다. 민주는 수소문 끝에 유진이 머물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유진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는 경멸과 경계심을 감추지 않은 채 즉시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 얘기 좀 해. 제발. 민준은 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당신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야. 사과하고 또 도움을 청하러 왔어. 유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차갑게 노려보았다. 사과 당신이 내게 무슨 자격으로. 할 말 없어. 돌아가. 내가 모든 걸 알아냈어. 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프로메테스 캐피탈,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가족에게 한 짓 전부 다.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태블릿 화면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으려 했지만 끝내 접근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 전무의 CCTV 영상과 녹취록. 그녀의 복수가 완전해질 수 있는 마지막 조각들이었다. 이제 나도 당신과 같은 편이야, 이유진 씨. 민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진실을 원해. 내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천일그룹을 바로 세우고 싶어. 하지만 나 혼자서는 힘들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경멸하며 내쫓았던 남자가 이제는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그녀는 선뜻 그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증거만으로는 강태환이라는 거물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다. 믿지 않아도 좋아. 그냥 이용해.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의 목표는 같으니까. 당신은 복수를 하고 나는 정의를 세우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린 각자의 길을 가면 돼. 당신과 아이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고 평생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그의 마지막 말은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이. 그녀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복수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동맹이 아니에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야.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녀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걸로 충분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들은 오직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각자가 가진 증거들을 합치고 강태환 회장과 박전무를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다. 그들 사이에 거대한 상처와 불신은 여전했지만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그들은 마지못해 손을 잡았다. 정의와 복수라는 이름 아래 위태로운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유진과 강민주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각자가 가진 모든 증거를 주요 언론사와 검찰 특수부에 동시에 넘겼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프로메트스 캐피탈의 실체와 천일그룹이 저지른 불법적인 인수합병의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천일그룹의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아다던 거대 기업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천일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의 역사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환 회장과 박진수 전무는 긴급 체포되었다.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던 그들은 한순간에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초라한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다. 강 회장은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까지 음해라며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텅 빈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 강민준이 섰다. 그는 내부 고발자이자 동시에 범죄자의 아들이며 위기에 빠진 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천일그룹의 총수이기 이전에 강태환 회장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천일그룹이 저지른 모든 과오를 인정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과 개인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특히 그는 해밀건설과 이유진의 가족을 직접 언급했다. 저희 아버지와 그룹의 탐욕으로 인해 한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진 씨와 그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그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그는 그룹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피해 기업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 보상과 사회 환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사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제국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유진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악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상했던 것만큼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화면 속에 강민준을 보았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그녀를 위한 정의를 세워준 남자. 그를 향한 증오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고마움,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파괴가 아닌 구원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소란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강태환 회장과 박전무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강민주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자연인이 되었다. 천일그룹은 그의 쇄신안에 따라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서 윤리 경영을 향한 힘겨운 첫발을 내디뎠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알거나 따라먹었다. 민주는 유진을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제법 배가 불러 있었고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럽고 평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정장을 입은 CEO가 아니었다. 평범한 스웨터 차림의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에 섰다. 잘 지냈어요.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 덕분에요.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때 내가 했던 말들 정말 미안했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아이 얘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그때는 우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한 지 오래였다. 이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 당신을 사랑해. 복수를 위한 영희 속에서 나는 진짜 당신을 봤어.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버린 건 단지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당신과 우리 아이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당신의 남편으로, 우리 아이의 아빠로. 당신 옆에서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면서 살고 싶어. 물론 쉽지 않겠지. 우린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함께 시작해보고 싶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꿈꾸어왔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결국 사랑이라는 예상치 못한 목적지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1년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집 앞마당에서였다. 도리갓 지난 작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있었고 강민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유진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과 복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민준이 아이를 안아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세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서로에게 기대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보다 더 강한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증오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았다.